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3%가 됐습니다. 두 차례 연속 인하는 15년 만인데요. 잇따라 금리를 내렸다는 건 우리 경기와 성장 전망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일제히 낮췄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은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1.9%로 낮췄습니다. 결국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풀어서라도 내수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미국과 금리 차이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빠져나갈 위험이 커졌고, 가계부채와 집값도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는 극약 처방일 수 있겠는데요. 정치권은 흔들리는 우리 경제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새 차 타고 싶은 사람들 주목! 현대 자동차를 구매하는 새로운 비법, 이름하여 안심 플러스 할부. 중고차 잔가를 70%까지 보장, 차값의 3분의 1만 매달 부담 없이 나눠내고 2년 뒤엔 타던 차를 그대로 반납하면 되니 완전 초대박. 자세한 내용은 지점 대리점 문의.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 콩이 유명하죠. 영주 콩세계과학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정치 얘기, 머리 아픈 얘기 한참 하다가 네. 오늘 뭐 변호사답게 오늘도 법률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고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 점점 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전거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네. 오늘은 자전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일단 2022년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요. 네. 2021년에 교통사고 전체 건수가 대략 20만 건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자전거 교통사고는 12,000건 정도로 약 6.2%를 차지하는데요. 이 교통사고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가. 이게 통계가 2,916명이 돌아가셨어요. 2021년에. 예. 그리고 그중에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는 183명인데요. 이것도 한 6.3% 차지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수치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네. 21년 자료입니다. 21년에 그렇습니다. 전체 교통사고가 20만 건. 네. 근데 그 중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12,000건. 네. 약 6% 정도고. 그렇습니다. 사망자 수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2,900명. 그러니까 하루에
9명 뭐 그렇죠. 이렇게 저도 이 통계 보고 365명? 그렇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8명 하루에 8명 꼴 정도로 그렇죠. 이제 사망을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전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83명. 그래서 약 이것도 6% 정도. 이 정도 이틀에 한 차지한다. 명꼴로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러네요. 너무 많네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매일 8명, 9명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망하는 거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자전거 관련해서는 자전거 단체 보험, 공영 자전거 등 자전거 사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계를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그리고 노령층에 대한 자전거 교통 안전 교육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을 좀 느꼈고요. 예.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했는데 자전거 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한 사고. 그렇습니다. 저 이거 어느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제가 결론 먼저 좀 말씀드려도 돼요? 예. 제 기억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 자전거가 이게 차량과 똑같아서 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일단 그 금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우리 흔히 자전거 타고 건너잖아요. 맞습니다. 그 끌고 가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맞군요. 그 맞습니다. 기억이 맞군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시와 충돌했는데 택시가 가해자가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가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예. A씨가 2022년 9월 2일 밤 자정이죠. 0시 30분에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택시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거죠. 승객도 택시 승객이 다쳤는데 그 상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책임 물은 겁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테니까 앞에 좀 부딪혔겠죠. 택시 그렇죠. 안에 승객이. 그렇죠. 근데 혹시 이게 지금 그 횡단보도 그 신호등이 어떤 거였어요? 그 택시가 파란불이었어요? 자전거가 이때는 그 횡단보도가 빨간색이었죠.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었고 택시는 파란불에 직진한 거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실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되거든요.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A씨가 가다가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서 횡단보도 앞까지 이동했고요. 근데 이 도로는 이제 횡단보도 직전까지는 중앙분리대로 막혀 있었는 상황인데 이제 횡단보도에 도달하자 A씨가 주행 경로를 꺾어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반대편 인도로 달렸던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진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승용차하고 충돌해서 사고가 났었죠. 만약에 이 횡단보도가 파란색이었다면 또 좀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수도 있겠네요. 횡단보도가 파란색일지라도 자전거는 차량이거든요. 차량이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 타고 횡단보도를 몰고 가면 완전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가. 그래서 과실은 당연히 인정되었을 건데요.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도로 횡단 행위는 신호 위반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자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택시 기사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항변을 했는데요. 1심이죠. 1심은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차량 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 그래서 이는 보행자 무단 횡단이 아니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평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간에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버리면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앙선 침범은 중대 몇 대 과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교통사고는 보통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도 보험이 들어있거나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시위과실인가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신호위반이라든지 속도 20km 초반, 중앙선 침범 이런 건데 거기에 해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판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서 대비할 의무까지는 있다 할 수 없다. 택시는 잘못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이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히면 뭐 왠지 모르게 무조건 저 차량 운전자가 그렇죠. 가해자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일 것 같은데 완전히 이거 반대군요. 차량 운전자는 완전 무죄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는 무죄. 그죠? 아예 기소가 안 됐죠. 기소 자체도 안 됐고. 이거 주의해야겠어요. 자전거는 자동차다. 도로교통법상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횡단보도 가다가 이렇게 뭐 쾅 부딪혔는데 본인은 다치고 저쪽도 다쳤을 때는 그냥 본인 다친 건 문제가 안 되고 저쪽 다친 거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 애들한테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이들 뭐 흔히들 인도를 너무 많이 다니니까요. 그렇죠. 거의 제가 이 안동에 살면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끌고 가시는 분들보다 횡단보도 다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위법입니다. 예. 확실히 좀 알아둬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피고인이 이런 명백한 중한 과실이 있는데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벌금 200만 원 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A 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또한 지난 10월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 즉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예. 여기서 보면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가고 있으면 설사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었어도 법적으로는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 설사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은 이는 마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아예 다르다는 점인데요. 예. 한편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그 파란불에요. 예. 이 차량이 충격하면은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걸어가는 횡단보도 그렇죠. 걸은 보행자를 그렇죠. 차량에 충격했을 때는 형사처벌. 예. 그래서 횡단보도에는 특히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면 조심해야 되는데 다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을 충격했을 경우에는 이건 차 대 차 사고로 보니까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다. 차 대 차군요. 예, 그냥 차가 차 부딪힌 겁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을 부딪혔을 때는 그거는 보행자 사고. 그거는 보행자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운전하는 분들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부딪혔을 경우는 너무 당황하지는 않으시고 사고 수습하시면 되는 거고 형사처벌감은 아니라는 거죠. 차 대 차 사고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게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 많이들 타시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 반드시 끌고 가셔야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그리고 인도에서도 당연히 끌고 가는 건 괜찮겠죠. 그렇죠.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건 괜찮은데 인도에서도 타고 가면은 위법이다. 라는 거. 딱 쉽게 생각하시는 건 우리가 자동차 몰지 않습니까? 그거 몰고 인도로 가면 안 되고 당연히 또 횡단보도 건너면 이거 완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같다. 자전거가 차량이다라고. 차량과 보입니다.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이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뭐 인도나 횡단보도 건너는 건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다만 끌고 가는 건 괜찮을 수도 있다. 괜찮다. 그렇죠. 뭘까요? 끌고 가는 게 맞죠. 끌고 합법이죠. 가는 건 괜찮다. 네. 그렇죠. 자전거 차량이니까 끌고 가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이거 끌고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보행자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전거는 차량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네네.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4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 하면 콩이 또 유명하죠. 영주에는 콩세계과학관도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콩과 연관된 전시물을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체험 활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주 콩세계과학관에 최지현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지현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주 콩세계과학관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콩세계과학관은요, 세계 최초로 콩을 주제로 만들어진 과학관입니다. 네. 이렇게 콩만을 주제로 한 과학관은 콩세계과학관이 세계에서 유일한데요. 저희 과학관이 대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콩은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대표 먹거리이고요.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 또 미래의 산업재료로서도 활용도가 높은 곡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콩의 존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건립된 곳이 콩세계과학관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관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1관부터 5관까지 전시를 관람하시면 콩의 과거 역사부터 현재 생육과 생태환경 그리고 미래의 활용까지 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실 수 있고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콩세계과학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주에만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런데 콩세계과학관이 왜 하필이면 영주에 있을까? 이런 의문 가지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이제 곡식 중에서 유일하게 한반도가 고향인 것이 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중에서 일단 우리나라에 콩세계과학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예. 지역적으로 살펴보자면 영주시는 이제 오래전부터 콩의 주산지이자 생산지의 명맥을 이어왔고요. 또 특히 맛과 영양이 뛰어난 콩인 부석태가 있는 고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 중에 품질 좋은 콩인 부석태가 있는 영주에 콩세계과학관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 중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고향인 게 콩이 유일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영주 하면 또 부석태가 유명하니까 또 그래서 또 콩세계과학관이 영주에 들어설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영주 부석태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우수한 콩입니까? 영주시 부석태는요, 일단은 간장이나 된장이 될 수 있는 노란 콩인 대두 중에서 콩알의 크기가 가장 굵은 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부석태가 일단 일반 콩 100알의 무게가 20g 내외 정도 되는데 부석태는 40g 정도 돼요. 그래서 2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특히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 적합해서 된장 청국장을 끓였을 때 맛이 좋고 또 영양도 뛰어난 명품 콩입니다. 한마디로 명품 콩이다. 부석대 네. 그 많은 콩 종류 중에 이 크기가 콩알 크기가 가장 굵은 콩이군요. 예, 네, 부석대가 일반 콩의 약 한 2배 정도 된다는 거. 자, 콩세계 과학관에는 다양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람할 수 있을까요? 저희 과학관에 오시면 이제 자율적으로 전시를 관람하셔도 좋지만 콩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려면 2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예. 첫 번째 방법은 전시 해설입니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설사 선생님께 해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접수하시면 되지만 단체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연령에 맞는 맞춤 해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 해설을 이용해라. 해설사분들이 다 계시다는 거 항상. 네. 예. 두 번째 방법은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전시 투어 활동지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예. 이 방법은 성인보다는 유아나 어린이 관람자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예. 저희 활동지가 1강부터 5강까지의 주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전시의 내용을 좀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려붙이기, 색칠하기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운 전시를 쉽게 이해할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시 해설이랑 활동지를 함께 활용하시면 더 유익한 관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전시실 말고도 콩세계과학관에는 또 다양한 활용 시설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시실 관람을 하신 후에 체험관 쪽으로 들어오시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이용 가능한 작은 실내 놀이터랑 그다음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보드게임 존이 있고요. 네. 야외에는 모래놀이장, 바닥분수, 평상, 벤치가 있어서 날씨가 좋을 때 많은 분들이 소풍을 위해서 방문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 과학관 입구 잔디마당에 보시면 과학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끄럼틀이 있는데요. 이 놀이기구는 이제 과학관 옥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대형 놀이기구인데, 미끄럼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미끄럼틀이? 그 옥상이라면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이죠? 건물이 저희가 한 층이긴 한데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2층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층고가 아무래도 뭐 과학관이니까 꽤 높겠죠. 네. 한 5, 6m는 되겠는데요, 대략?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부러 미끄럼틀 타러 오는 분들이 있을 정도다. 마치 이제 놀이동산 네,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듯이 이제 인기가 많은데요. 예, 그렇군요. 뭐 직원분들도 가끔 이용하시겠네요. 소화시킬 겸해서. 네, 그거 한 10번 타면 소화 다 되겠는데요. 네,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못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콩세계과학관 가시면 미끄럼틀 꼭 타보셔라. 전시만 쭉 둘러보시고. 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과학관에서는 일단 상시로 참여하실 수 있는 체험으로 콩 엽서 꾸미기, 책갈피 꾸미기, 그다음에 콩 모양 소원지 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과학관 운영 시간 내에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유료 체험으로는 전시 연계 교육, 창의 융합 과학 교실, 또 여름방학 과학문화교실이 매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관에 오시면 콩을 주제로 진행되는 만들기 체험을 원한다 하시면 전시 연계 교육을, 그다음에 로봇, 식품과학, 친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조금 심화된 과학 체험을 원한다 하시면 창의 융합 교실 신청해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료 체험으로 이제 전시 연계 교육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이거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전시 연계 교육 하나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어떤 건지. 네.
저희 과학관의 전시 연계 교육은 일단 상설 전시가 이제 콩을 주제로 낸 전시이기 때문에 네. 콩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상설 전시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초등 과학 교과, 그다음에 초등 영주 지역 사회 교과와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학습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일단 체험은 이제 6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올해 12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접수하시고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과학관에서 자체 개발된 키트로 체험이 진행되는데 특히 콩의 한사리에 대해 배우고 아크릴 모빌 썬캐쳐를 만드는 콩이 자라면 그다음에 모형 콩밭을 조립해서 부속태를 심어보는 체험인 콩이 자라는 마을 이렇게 두 가지 체험이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도 뭐 예약을 미리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약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경우에는 예약을 조금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 개인은 이제 시간 내에 이제 현장 접수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예. 혹시 이거 체험비가 유료 얼마인지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저희는 약간 저렴한 편이어서 3,000원에서 4,000원. 3,000원,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초등 과학 맞아요. 교과와도 또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다른 전시나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선 12월 중에 이제 저희 자체 기획 전시로 콩을 주제로 한 어린이 체험형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 체험을 통해서 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고요. 또 12월 중에 주말에는 제과제빵, 또 쇼콜라티에 등 이제 어린이들에게 조금 인기 있는 주제로 겨울 시즌 창의융합 교실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 저희 홈페이지도 확인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주의 콩세계 과학관 소식 알아봤습니다. 최지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는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이 시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준비된 내용 반도 못하는 경우가 항상 많은데 오늘은 좀 준비된 거 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거 앞서서요. 제가 이틀 전인가요? 그 뉴스 하다가 임미애 의원의 얼굴을 뵈서 그 이틀 전 같아요. 제 기억에는 국회에서 안동대 의대 유치 토론회 그거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또 한동훈 대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셔서 그게 눈에 딱 들어와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날 이 토론회에서 좀 어떤 발전적인 얘기가 좀 나왔는지 안동대 의대 유치 좀 가능해 보이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이미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서로 유치 경쟁을 하다가 합의를 하고 합치면서 한 군데로 하기로 했고요. 이제 보면 지도로 보면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이게 경북 북부권이거든요. 강원 남부권하고. 그러니 저희가 안동대에 이번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에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민주당 의원이 저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래요? 민주당 의원 몇 분 정도 함께 했었죠? 대략? 저희가 6분 정도가 꽤 많이 오셨네요. 국힘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이 오셨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힘을 실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와야죠. 근데 경북에, 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다고 하죠? 없어서 지금 좀 유리한데, 맞습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저 경주에 동국대 의대가 있어서, 근데 북부 지역하고는 너무 멀어서요. 저 경주가. 경북이 의대가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이유가 대구에 그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경북으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대구 경북이 꽤 많은 상급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대구 광역시로 빠지게 되면 경북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전남이 있었을 때는 광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전남만을 놓고 보면 실제로 전남 남부권이나 이런 데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죠. 의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향적인 변화가 보인다면 우리 경북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참석을 하면서 이 문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국민의힘 당 행사처럼 되면 사실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 협조를 받는 게 굉장히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 의원들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민주당 의원이 그래도 제가 있다 보니 함께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셔서 예. 이미 의원님이 끌고 가셨군요. 민주당 의원들 5명을.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분들도 동의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미 의원님 초선 의원이잖아요. 네. 비례고. 근데 어떻게 그 한동훈 대표 옆에 앉으셨는지 저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우대를 좀 해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옆자리에 좀 늦게 오셔서 앉으신 거고요. 그래요? 제가 자리가 정해져 있진 않았군요, 미리. 네네.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제가 아무래도 경북 행사에 참석을 하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행사에 자주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랑 부딪힐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명함을 서로 주고받고 인사도 했지요. 그렇군요. 얘기도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그날은. 다음에 만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얘기는 못 하셨고요. 네, 그냥 인사만 했지요. 그 당원 게시판 뭐냐고 좀 물어보시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농업민생4법 있잖아요. 네. 이걸 송미령 농림장관이 이거 농망법이라고 그랬다면서요. 이게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 같은데. 예. 그게 너무 좀 장관이 너무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 수준의 농망법이라는 망언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우리 저희가 이제 방금 그 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고 나왔는데요. 본회의 통과됐죠 이거 양곡관리법. 네, 본회의는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제2의결권을 요청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대통령실의 결단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지난번에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의 그 법안 내용하고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그 제도적으로 쌀 생산 면적을 좀 일정 분리해 내자. 근데 정부는 하겠다 얘기했는데 3년 동안 제대로 분리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민주당 정권일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쌀 재배 면적을 좀 분리해내는 게 가능했고 분리해내다 보니까 쌀값이 그래도 21만 원, 22만 원 선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리해서 다른 작물을 심었던 논이 다시 쌀 재배로 돌아가면서 이게 생산량이 과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쌀 가격도 떨어진 거고.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이 지금의 18만 원의 가격은 20년 전에 저희가 쌀 가격이 16만 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8만 원이면 영농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인
가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농정당국 입장에서는 농민들한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이 법안을 두고서 농망법이라는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 입장을 내는 것이 그리고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뭐 제2의결권을 요구하겠다 뭐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뭐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법이잖아요. 이 네. 농업민생사법이. 근데 이렇게 거부권을 쓸 정도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그 논리는 뭡니까? 혹시 뭐 돈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이렇게 초과되는 생산량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법에는. 그런데 그거를 매입한다라고 이제 규정한 요걸 한다를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쌀농가가 쌀 안 짓던 사람들도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쌀이 더 과잉 생산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법의 첫 번째 취지는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배 면적을 줄이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쌀 이외에 밀이나 콩 같은 거를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쌀의 기대 수익만큼의 수준을 보장해주자. 그리고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기준을 매입하는 기준을 옛날에는 뭐 3% 이상 생산량이 늘었다든가 5%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정부가 판단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을 할 것인지를 정부가 알아서 해라라고 재량권을 준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을 준 게 아니라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해라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쌀이 과잉 생산되면 사실은 수매를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일정한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내는 격리 조치를 정부가 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을 법안으로 담은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반이 지나가서 이게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 중요한 순서대로.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제였죠? 그제였죠.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거부권,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이건 뭐 예상이 됐던 거고. 자, 오늘 질문 드릴게 민주당에서, 원래는 오늘 재표결할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다음 달 10일로 미뤘단 말이에요. 자, 12월 10일로 연기한 것. 이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오늘 저희가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았고 뭐 이게 갑작스럽게 12월 10일로 연기가 된 거긴 한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과연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정성국 의원이. 근데 요게 이제 정말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친한계 의원들이 특검법에 재표결할 때 동의를 할지 아니면 지금 엄포 수준으로 그냥 협박용으로 그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예상을 좀 여쭤봐야 된다. 어제 그 배종찬 소장은 지난번 이탈표 4표보다 오히려 더 적을 것이다고 어제 그렇게 예상했는데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3개 구간입니다. 4표 이하일지 4표부터 8표 사이일지 아니면 8표 이상 돼서 통과가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4표에서 8표 사이일 거라고 봤고 부결될 거다라고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 요게 협박용일지 아니면 실제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력을 보여줄 것인지는 10일 날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현재로 봐서는 4표에서 8표 사이 같은데 가능성도 8표 이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여론조사에 보면 뭐 절대 다수잖아요.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저도 맞습니다. 이 문제를 털고 가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보수를 위해서라도 털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안 털면 계속 이 이슈 때문에 끌고 가고 이제 곧 지방선거 금방 돌아옵니다. 지방선거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있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봐서도 이게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뭐 한동훈 일가대 뭐 김건희 여사 고모까지 지금 등장한 상황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한동훈 대표 가족이 작성했거나 아니면 따로 여론 조작팀 혹은 뭐 댓글팀 이걸 따로 운영했거나 근데 후자라면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봐서는 이제 보여집니다. 거의 100%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가래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참 불행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대표가 이거를 사실관계를 빠르게 밝혔다면 논란이 좀 쉽게 정리됐을 텐데 이게 명확한 입장 없이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설사 진상이 지금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게 사법적인 방법이나 외부의 개입을 통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전 당내 갈등은 수습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경이 되고 나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거는 게시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흔들기 위한 모처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에까지 이른 거 아닐까? 모처라면은 뭐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 김건희 특검 재표결이 뭐 열흘 한 2주 조금 덜 남았습니다만 그 한 열흘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정말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고.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휴대전화 바꿨다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야권에서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명태균 공천 관련해서 증거인멸 우려 있다. 하지만 이거 대통령이 제출하겠는가? 당연히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진짜 명태균 씨 구속됐잖아요. 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모두 당선 이후에도 민간인 시절에 사용하던 전화를 교체하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뭐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인연들이 전화를 자주 한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휴대전화 안에는 민간인 시절부터 대선, 지선, 총선까지 거쳐서 최근까지의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관함을 밝히든 아니면 연관성을 밝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그 증거 자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 제출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핵심인데 당연히 대통령은 제출을 안 할 거고 이건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그건 좀 기대하기 좀 힘들고.
역시 이것도 뭐 특검하기는 답이 없어 보이고. 자, 사도광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왜냐하면 이제 임미애 의원님께서 이제 당시에 직접 사도광산 네네. 다녀오셨으니까 또 남다른 또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외교 참사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굴욕 외교 상징으로 전락한 전형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사도광산 왜 희생자 첫 추도식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불참했고, 근데 불참한 이유가, 저는 불참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외교 참사인 이유는 실제로 이거 일본 정부가 추도식을 연 게 아니에요. 민간단체가 추도식을 주최했고요. 추도식 공식 명칭에 조선인 노동자라는 그런 명칭이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통상 초청에 따른 재단 경비는 원래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유가족 항공료, 숙박료 이런 거 다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일본이 그 세계유산 등재하면서 뭐 우리한테 약속했던 것을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외교 실패이고요. 외교부 장관 이 상황까지 되면은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이 문제, 자기는 외교 성과라고 자찬했었는데, 이게 그나마 추도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명단도 못 받았고 비용도 우리가 되고, 거기다가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국내에서 이 비판이 일었잖아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일본 측 대표로 보냅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의원 된 이후에는 다녀온 적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사실관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던데요, 보니까. 이것도 어쨌든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왜 이렇게까지 친일 외교를 하는지 이거는 정말 샅샅이 파봐야 될 것 같아요. 파보고 책임질 사람 반드시 책임 물리고. 그러니까 친미 정책이야 뭐 그렇다 쳐요. 동맹 국가니까. 왜 이렇게 친일 정책을 이렇게 국민들 누가 동의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는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그 외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태열 장관 이전에 박진 장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의를 보이고 화해의 몸짓으로 물컵 반잔을 채웠으면 일본이 그것에 화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답은커녕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차례의 일본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철저한 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얕잡아봐도 이렇게 얕잡아 볼 수가 없는 외교 관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줬던 그동안의 선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글로벌 호구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대다수 국민들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도 그때는 기대 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이번 기회에 확인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